안녕하세요. 크리스찬 독서실입니다. 오늘은 환옥 목사님의 거인들의 발자국 두 번째 시간입니다. 챕터 9 리더십과 부드러운 마음. 목회는 참으로 어렵다. 사람을 다루는 일은 언제나 너무 힘들다. 평화란 하나님의 음율의 생애를 조율하는 것이다. 스피노자. 1. 리더십의 어려움. 리더십은 화려해 보이지만 실은 너무나 힘든 것이다. 1940년에서 50년대 미 프로야구의 전설적 강타자였던 테드 윌리엄즈는 야구의 전당에 기록된 최고의 타자 중의 하나로 타고난 야구 천재로 인정받았다. 그러나 어느 날 기자들이 그의 타고난 천재성에 대해 질문하자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태어날 때부터 타격 감각을 타고나는 천재는 없습니다. 내가 강타자가 된 것은 끝없이 연습하고 또 연습하는 혹독한 대가를 치렀기 때문입니다. 보는 사람에게는 그의 스윙이 힘 하나 안 들이고 하는 것 같이 쉬워 보이지만 그 뒷전에는 그토록 뼈를 깎는 노력이 있었던 것이다. 마찬가지로 탁월한 리더십은 그냥 되는 게 아니다. 엄청난 노력과 뼈를 깎는 자기와의 싸움이라는 대가를 치러야만 되는 것이다. 리더십은 어렵다. 사람을 다뤄야 하는 기술이기 때문이다. 사람의 본성 속에는 온갖 죄악된 요소들이 들어있다. 반역과 시기와 질투와 교만과 음란과 폭력과 가십과 음모와 방종과 무례함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이 더러운 종욕들이 사람의 말과 행동으로 흘러나온다. 그러니 사람들을 다뤄야 하는 리더십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알 수 있지 않은가. 포커스 온 더 패밀리란 단체에서 30년 가까이 미국의 목회자들을 격려하고 훈련시키는 사역을 해온 H.B. 런던 목사에 의하면 미국에서는 매달 1,300명 이상의 목사들이 자신들이 섬기던 교회로부터 해고당하고 있으며 전체 목사의 30%에 해당하는 숫자가 자신의 인생에서 한 번은 교회로부터 해고당해 본 경험이 있다고 한다. 80%의 목사들은 목회 사역이 자신의 가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고백했고 40%의 목회자들이 적어도 한 달에 한 번꼴로 교인들과의 어려운 갈등으로 충돌 상황을 겪는다고 했다. 목회자의 70에서 90%가 자신은 목회를 감당할 자격이나 능력이 미달된 사람이라는 심한 열등감에 시달리고 있다고 했다. 현재 미국에 있는 목회자들의 40%가 10년 후에는 목회를 그만두고 다른 일을 하게 될 것이라고 한다. 이런 충격적인 통계들은 비단 미국만의 일은 아닐 것이다. 목회 리더십의 길이 그만큼 역경의 길이라는 것이다. 끝없이 쏟아부었는데도 인정받지 못하고 오해를 사고 배신당할 때 오는 좌절을 모든 목회자들은 수없이 많이 겪었을 것이다. 특히 인간관계의 충돌에서 오는 고통은 형언하기조차 힘들다. 비단 목회뿐 아니라 어느 분야든지 리더의 자리는 만만치 않은 대가를 요구한다. 클린턴의 8년 전 사진과 지금 사진을 비교해 보면 이 핸섬한 대통령이 그동안 얼마나 늙어버렸는지 놀랄 것이다. 예수님도 리더십이 얼마나 힘든 것인가를 아셨기 때문에
만일 네가 살고자 한다면 먼저 죽어야 한다라고 하셨다. 리더가 어려운 이유는 싫든 좋든 리더가 된다는 것은 일단 드러나는 것이고, 드러난 존재는 반드시 어떤 종류의 비난이건 받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 비난이 전혀 근거 없는 것이거나 끝이 없이 오래 지속될 때 리더는 참으로 고통스러워진다. 비난뿐 아니라 리더는 때론 자신이 모든 것을 쏟아부었던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사고 거부당하는 일을 겪게 된다. 이런 와중에서도 리더는 어쨌든 끊임없이 여러 가지 결정을 내리고 실천에 옮겨야 한다. 이 결정들 중에는 사람을 채용하고 해고하는 일, 돈을 동결하거나 투자하는 일 등 괴롭고 힘든 결정들이 많을 것이다. 그러나 그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일들이다. 그래서 리더는 항상 사람들에 둘러싸여 있는 것 같지만 늘 마음속에 쓸쓸한 고독감이 있다. 리더도 사람인 이상 감정적으로 통하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 리더로서 치러야 되는 고독의 대가는 정말 견디기 어렵다. 그렇지만 정작 건설적으로 생각하고 연구하고 자신의 영혼을 다듬을 개인 시간을 내기도 쉽지 않다.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겹쳐서 리더를 탈진시킨다. 오죽하면 세상은 피곤한 사람들에 의해서 돌아간다는 말이 나왔겠는가. 리더십이 주는 이런 어려움들을 잘 이겨내기 위해서는 영혼의 안전장치 혹은 완충장치가 필요하다. 요즘 나오는 대부분의 차들에 부착된 에어백은 사고 시 발생하는 충격을 완화시켜 줌으로써 운전자의 생명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한다. 그런데 정작 매일 갖은 사고를 겪는 리더들에게는 이러한 충격을 흡수해주는 완충장치가 없다. 이들은 마치 시한폭탄을 안고 사는 것과 같은 것이다. 보통 때는 표시가 나지 않다가도 위기 상황이 오면 감당을 못하고 터져버리거나 무너져 내리는 리더들을 우리는 주위에서 얼마나 많이 보아왔는가. 보통 리더는 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약할 때에 강함을 주시는 하나님의 기막힌 만지심을 이 장에서 한번 함께 생각해 보고 싶다. 2. 부드러운 리더십의 힘. 우리는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건다. 미국의 저명한 상담가 리처드 칼슨이 쓴 베스트셀러에 우리는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건다 라는 책이 있다. 그 책에서 저자는 요즘 사람들이 참을성이 없고 신경질이 많으며 양보할 줄 모르고 자그마한 일에도 쉽게 분노하는 성향이 짙음을 개탄했다. 칼슨은 한 예로 고속도로에서 빵빵거리면서 여러 차들 사이로 지그재그로 미친 듯이 추월하며 지나가는 픽업 트럭을 들었다. 재미있는 것은 나중에 칼슨이 고속도로에서 내려서 보니까 그 문제의 픽업 트럭도 칼슨이 가는 방향으로 들어오더라는 것이다. 그렇게 목숨을 걸고 짜증을 내면서 달렸는데도 결국 1, 2분 정도밖에 빨리 오지 못했다는 얘기다. 오늘날 현대인들의 각박한 삶의 모습의 허무함을 이렇게 지적하며 칼슨은 우리의 인생을 풍성하게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실제적인 답들을 준다. 지금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행복을 찾아라. 남을 탓하지 말라.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는 습관을 버리라. 식물을 길러보라.
때로는 엉뚱한 친절을 베풀어 보라. 일주일에 한 번은 정성이 담긴 편지를 써보라. 자신의 탁월함을 과시하기 위해 애쓰지 말라. 매일 한 번 이상 남을 칭찬하라. 기분이 좋을 때는 감사하고 나쁠 때는 품위를 지켜라. 평범함 속에서 특별함을 발견하라 등이다. 사소한 것들에 목숨을 걸 때 오는 가장 큰 피해 중 하나는 정말로 중요한 인생의 큰 그림을 보지 못한다는 것이다. 다음은 새들백 교회의 한 목사님이 들려준 체험기이다. 한 번은 차를 몰고 가는데 커브길을 돌아서니 탁 펼쳐진 지평선 너머로 기가 막히게 아름다운 쌍무지개가 걸려 있더라는 것이다. 너무 아름다운 광경이라 그 목사님은 자신도 모르게 속도를 낮추고 그 쌍무지개를 바라보며 경탄을 금치 못했다. 다른 운전자들도 다 같은 생각이었는지 차들이 전체적으로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한 운전자가 갑자기 느리게 움직이는 차들의 흐름에 짜증이 났는지 클렉션을 빵빵 울려대면서 왼쪽 오른쪽으로 차를 몰아대면서 창문을 내리고 소리를 고래고래 질러대고 있었다. 갈 길이 그리 급했던지 그 운전자의 눈에는 교통체증만 보이고 그 위로 펼쳐진 기가 막힌 자연의 아름다움은 들어오지 않았던 것이다. 그 광경을 보던 목사님은 문득 우리 인간들이 많은 경우 저 운전자와 같은 인생을 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한다. 매일 처리해야 할 일들에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며 집중하다 보니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느끼고 즐길 여력이 없는 것이다. 현실에 반응하다 보니 비전 감각이 마비되는 것이다. 초고속 경제성장, 실용주의, 자본주의, 개인주의가 응집된 미국인들은 세계 최강대국의 자리에 서긴 했지만 그 과정에서 너무나 많은 가정들이 파괴되고 젊은 세대의 도덕적 가치관이 땅에 떨어져 버린 것에 대해 요즘 아주 자성하는 분위기이다. 그래서 미국의 리더십 관련 책들을 보면 기독교 서적들이나 정치, 기업, 심지어는 영화계에서도 가족과 공동체 정신을 강조하는 성향이 짙어지고 있다. 그래서 미국인들은 아직 무궁무진하게 넓은 땅과 엄청난 자원, 세계의 고급 인력을 소유한 나라라서 그런지 상당히 여유가 있는 편이다. 한국의 현대화 가정은 거의 대부분 미국과 일본을 벤치마킹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비교적 급성장한 그 두 나라보다 더 빠른 속도로 발전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너무나 많은 소중한 삶의 가치들을 잃었다. 날로 급증하는 이혼율, 폭력과 음란 문화의 확산, 10대 탈선 등이 이를 증명한다.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경제 발전을 이루려고 하는가? 급하고 무리하게 달려가려고만 하면 그 과정에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입는다. 특히 내가 가장 사랑해줘야 될 사람들이 말이다. 리더여, 이제는 조금 인생의 쉼표를 찍어도 되지 않겠는가? 운동 경기에도 전반에서 후반으로 가는 사이에 하프타임이 있는데 왜 당신은 그냥 무작정 달려가려고만 하는가? 달려가기에 급한 사람은 달리는 것에 방해가 되는 것 같은 존재들은 모두 귀찮아한다. 그러니까 영혼의 관점에서 볼 때 아무것도 아닌 사소한 일들을 가지고도 칼같이 예민하게 반응하고 짜증내고
힘들어하는 것이 아닌가. 당신이 앞으로 10년 후에 그리고 이 땅에서 마지막 숨을 내쉬기 전에 당신 옆에 서 있는 사람들은 당신의 무엇을 기억할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급한 일과 정말 중요한 일의 차이를 당신은 과연 선별하며 살아가는가? 우리는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건다의 원제목을 다시 한번 기억하자.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걸지 말라. 모든 일이 다 사소하거늘. 용서의 마음. 미국의 강철왕 앤드류 카네기는 주위에 자기보다 훨씬 탁월한 인재들을 수없이 많이 두었던 사람으로 유명하다. 어떻게 그런 뛰어난 인물들을 옆에 둘 수 있었냐는 질문에 카네기는 그 비결 중에 하나로 용서의 마음을 들었다. 카네기가 그런 마음을 갖게 된 데는 아주 특별한 사연이 있다. 20대 초반이었을 때 그는 일하던 회사의 공금을 가방에 넣어서 전달하는 일을 맡았다. 엄청난 거금이 든 가방을 가지고 기차를 탄 그는 열차 난간에 앉아 꾸벅꾸벅 졸기 시작했다. 그런데 문득 정신을 차려 깨어보니 가방이 없어졌다. 졸다가 열차 밖으로 가방을 떨어뜨린 것이 분명했다.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은 충격에 카네기는 사색이 된 채 기관사에게로 뛰어가 사정을 설명하고 열차를 후진시켜 달라고 부탁했다. 요즘 같으면 턱도 없는 일이지만 그 당시만 해도 사람들의 마음이 비교적 순박하던 때라 딱하게 여긴 이 기관사는 몇 킬로미터 정도 열차를 후진시켜 주었다. 눈이 튀어나오도록 밖을 주시하고 있던 카네기의 눈에 문득 개울가에 떨어진 낯익은 가방이 들어왔다. 카네기는 비명에 가까운 환호성을 지르면서 열차에서 뛰어내려 가방을 열어보았다. 다행히 현금이 그대로 다 들어 있었다. 그는 돌아오는 열차에서 계속 보물단지처럼 그 가방을 끌어안았다. 그 아찔했던 기억을 발단으로 해서 카네기는 평생 실천에 옮길 중요한 결심을 했다고 한다. 그때부터 나는 젊은 사람이 아주 결정적인 큰 실수를 해도 그가 사기성을 가지고 일부러 한 일이 아닌 이상 용서하고 품어주기로 했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아무리 성실하게 노력해도 돌연히 당하는 사태가 일어나는 법인데 그것 때문에 평생의 꿈이 좌절되는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나는 이런 너그러운 용서의 마음이야말로 리더에게 있어서 필수적인 자질이 아니겠는가 생각한다. 보통 머리칼 한 올 흐트러뜨리지 않는 깔끔하고 철저한 완벽주의자들 주위에는 사람들이 모이지 않는다. 인간이 기계가 아닌 이상 어떻게 조금의 실수도 범하지 않고 살 수 있겠는가. 최고의 질을 추구하되 성실하고 정직하게 노력하고도 일어나는 사고나 실수에 대해서는 관대하게 품어줄 수 있는 넓은 마음이 있어야 할 것이다. 리더는 드러나는 존재이기 때문에 공격당하는 수가 많다. 그리고 그 상처는 쉽게 사그라들지 않는다. 그러나 리더는 항상 사람을 용서하기로 결심하고 살아야 한다. 웃음과 여유. 보통 TV나 신문에서 보는 우리나라의 정재계 인사들과 외국의 리더들을 비교해 보면 눈에 띄게 드러나는 차이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한국의 지도자들은 별로 표정이 없고 잘 웃지도 않으며 웃어도 그 웃음이 어색하다는 것이다. 일하는 스타일에서도 한국형 리더십은 항상 시간에 쫓겨 몰아붙이는 성향이 짙어서 여유가 없어 보인다.
그렇다고 해서 생산성이 높은가 하면 꼭 그렇지도 않다. 원래 전문가들일수록 무슨 일을 할 때 굉장히 부드럽고 완급을 잘 조절한다. 세계 최강의 브라질 축구를 가리켜 삼바 축구라고 할 정도로 그들은 춤추듯이 아주 부드럽고 여유 있게 움직인다. 무리하지 않게 전 후반 90분의 리듬을 잘 조절하는데 일단 기회가 오면 폭풍처럼 몰아붙여서 정확하게 골을 넣는다. 반면 요즘은 많이 나아졌다고는 하나 한국 축구는 처음부터 계속 강하게 폭풍처럼 몰아붙이는데 정작 골 결정력은 약하고 후반전에 가서는 체력이 눈에 띄게 떨어지곤 한다. 우리는 지난 반세기 동안 남들보다 2배로 일하면서 밤잠도 자지 않고 앞서간 현대화의 선두주자들을 따라잡느라 뛰어서 그런지 전체적으로 볼 때 리더십이 너무 조급하고 여유가 없다. 그러나 이제는 리더십이 웃음과 여유를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 1980년대 미국의 많은 항공사들이 파산을 할 정도로 항공업계가 불황이었는데 유독 한 회사만이 그 시기에 지속적인 매출 성장을 기록했다. 그 항공사는 다름 아닌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이었다. 이 항공사의 특징은 창조적인 유머와 친절한 서비스 정신이다. 회장 허버트 켈러 회장부터가 아주 재미있는 사람이고 사원들 입사 면접 시험에서 반드시 유머 감각 테스트를 시킬 정도라고 한다. 이 항공사의 스튜어디스들이나 남자 승무원들은 유니폼을 착용하지 않는데 승객들이 탈 때마다 아주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사람들을 즐겁게 해준다. 승객들이 비행기에 다 탈 때까지 승무원들이 아무도 나타나지 않고 있다가 갑자기 천장에 붙어있는 짐칸에서 나타나 사람들을 놀라게 한다든지 담배를 피우고 싶은 손님을 위한 좌석이 날개 위에 마련되어 있으니 거기에서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란 영화를 감상하며 피우라는 우스갯소리도 기내 방송으로 나온다. 10여 년 전 내가 이 항공사의 비행기를 탔을 때는 스튜어디스가 앞쪽에 당시 유명하던 할리우드의 젊은 미남 배우 브래드 피트가 탔다고 해서 모두들 놀라 벌떡 일어났더니 승객 리스트에는 있는데 가만 보니 딴 비행기를 탔다며 시치미를 딱 대는 것이었다. 이렇게 승무원들 모두가 유머 감각이 탁월했다. 그러면서 동시에 친절이 몸에 배어 있어서 노약자나 장애인, 어린 아이들에 대한 서비스가 피부로 느껴질 만큼 감동적이었다. 80년대 한참 미국 사회 전체가 오랜 불경기로 인해 사람들의 마음이 힘들고 어려웠을 때 사우스웨스트의 이런 풍성한 유머와 따뜻한 서비스 정신은 참으로 신선한 충격을 주었다. 그 결과 이 회사는 지난 20-30년 동안 미국 모든 회사를 통틀어 가장 높은 주식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 기업들 중 하나로 인정받고 있으며 수화물 처리, 고객들 불평 건수, 그리고 정시 도착률이라는 이 세 지표에서 모두 최우수 성적인 트리플 크라운을 차지했다. 어렵고 힘들고 바쁠 때일수록 웃음을 터뜨리도록 하라. 유머 감각을 늘 잊지 않도록 하고 최상의 가능성을 늘 생각하도록 하라. 그것이 낙심하고 피곤해하는 당신의 팔로워들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른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도 안 될 때는 안 되는 법이다. 그리고 거기에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축복이 숨어 있을 수 있다.
치밀하게 계획하고 노력하면 모든 것이 교과서대로 다 잘 풀린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무서운 오만도 없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남에 대해서 항상 관대하고 웃음과 부드러운 마음을 늘 갖도록 하라. 자기 반성의 마음. 모든 리더십이 싸워야 하는 유혹은 크고 위험한 일을 남보다 빨리 이뤄야 된다는 강박관념이다. 왜냐하면 그 과정에서 자기 평가 능력을 상실하기가 쉽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신이 이뤄낸 성공이, 그 위대한 업적이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 많은 사람에게 해가 될 수도 있음을 생각해보는 겸허한 자기 반성의 자세가 필요하다. 얼마 전에 호주 캔버라에서 원자분리 연구로 핵무기를 개발하는데 지대한 공헌을 했던 마크 올리펀트 경이 99세를 일기로 별세했다. 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1943년, 그는 영국 과학팀을 이끌고 세르미가 이끄는 맨하탄 프로젝트에 합류하여 원자폭탄을 개발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그러나 그는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떨어지는 핵무기를 보며 너무나 비통한 심정에 사로잡힌 나머지 위대하고 아름다운 학문으로서의 물리학은 이제 영원히 사라졌다고 울부짖었다. 자신이 개발한 핵무기가 민간인의 대량 학살에 사용된 데 충격을 받은 그는 그 이후 알버트 아인슈타인과 버트란트 러셀이 주도한 평화 추구 단체인 퍼그워시에 동참하여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각종 활동에 발벗고 나서게 된다. 노벨 물리학상을 비교적 젊은 나이에 수상할 정도로 과학자로서 최고의 명성을 누렸던 그였지만 평생 양심의 가책 때문에 괴로워하면서 인류에게 진 빚을 갚아야 한다고 되뇌이곤 했다고 한다. 1950년 그는 조국 호주로 돌아와 호주 과학원 창설을 주도했는데 1959년에 영국 왕실로부터 기사자기를 받아 경으로 불리게 되었지만 그는 그저 참여하는 지식인으로 남길 바랐다고 한다. 사람들은 자극을 원하고 스릴을 원하고 화려하고 찬란한 업적과 글래머적인 성공을 이룩하는 영웅을 원한다. 그런 식으로만 따진다면 올리펀트 경 같은 사람은 인생에 후회가 없을 정도로 모든 것을 이뤄냈다고 자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고뇌했고 반성했고 겸허하게 살았다. 그는 세상에 잣대하는 다른 기준으로 자신의 인생을 평가했다. 눈에 보이는 가치들보다 더 깊고 영원한 하나님의 기준으로 늘 자신을 비춰보았던 것이다. 나는 이것이 진정한 거인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한다. 성공보다 중요한 것은 그 성공의 의미이기 때문이다. 3. 마음의 완충장치. 피해의식을 버리고 주도적이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라.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에서 저자 스티븐 코비는 첫 번째 습관으로 주도적이 되라를 들었다. 항상 부모를 탓하고 환경을 탓하고 다른 이들에게 자신의 실패를 책임 전가시키는 사람들은 항상 인생을 어둠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바른 신념을 세우고 자신의 신념대로 자기 인생의 환경을 주도해 나가라는 미국적 적극적 사고방식이다. 그것을 한 단계 더 기독교 신앙적인 차원으로 끌어올린다면 어쨌든 하나님은 내 인생에서
최고의 작품을 만들어내길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모든 상황에서 감사하는 것이다. 아직 최고의 것은 오지 않았다라고 늘 되뇌었던 청교도들처럼 결국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의 결론은 승리임을 믿고 어려워도 힘차게 사는 것이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요셉이 바로 그런 인물이 아니었나 생각한다. 요셉은 인생의 억울함이 무엇인지를 피부로 몇 번씩 체험한 사람이다. 피를 나는 형제들에 의해 노예로 팔리고 충성을 다해 섬긴 주인의 아내의 모함으로 감옥에까지 가게 된 정말 억울한 인생이었다. 그러나 요셉은 거기에 대해서 자신을 상황의 피해자로 여기며 원망하고 욕하거나 좌절하지 않았다. 상황을 초월한 그의 믿음 속에서 하나님의 움직이심이 있었고 결국 그는 세계 최강대국 이집트의 총리 자리에 오르게 된다. 나는 우리 한국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은 개인의 능력으로 비교해 볼 때 정말 세계 어디에 내놔도 빠지지 않을 탁월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한 가지 늘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총체적 피해의식이 너무 강하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이래서 안 된다. 현실적으로 사회 분위기가 그렇게 가니까 나 혼자 성실하게 살아봐야 소용없다. 좋은 부모 만나지 못한 사람만 억울하다란 말들을 너무 자주 듣는다. 모든 것을 환경과 부모 탓, 나라 탓으로 돌리지 자신이 스스로 책임을 지는 경우가 없다. 특히 한국은 외국, 특히 미국이나 일본이나 유럽 같은 선진국들과 늘 비교하면서 스스로 초라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좀 더 자신감을 가질 필요가 있다. 얼마 전 나는 일본인 언론인 기시 도로시가 쓴 내가 한국을 택한 이유란 글을 아주 흥미롭게 읽었다. 일본 NHK 방송의 서울 지국장을 지냈던 그는 3년의 임기를 마치고 일본으로 귀국하게 되어 있었는데 심사숙고 끝에 NHK를 퇴직하고 프리랜서 저널리스트로 독립해 서울에서 활동할 것을 결심했다. 40대 중반에 이 엘리트 일본인이 몸담았던 조직을 버리고 한국인과 운명을 같이 하기로 한 것은 한국다운 것에 대한 애착과 일본다운 것에 대한 실망 때문이라고 한다. 잘 살고 있지만 생기가 없고 어두운 일본인들의 얼굴에 비해 고난의 역사를 겪어왔으면서도 앞으로의 미래를 스스로의 힘으로 만들어 나가고자 하는 한국인의 희망과 기계를 사랑한다고 했다. 일본은 서양에서 배운 기초기술을 개량해 세계 최고 수준의 제품을 만들어 그것을 팔아 잘 살게 되긴 했지만 불을 쓰는 목적과 방법을 배우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것은 자기 위해 타인을 위해 공헌한다는 비전과 도덕성이 결여되어 있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일본인에게 결여되어 있는 한국인의 장점으로서 남북 통일이라는 국가적 목표의 존재, 기업의 기민한 의사결정 시스템, 디자인의 힘, 개인주의, 낙관적인 민족성 등을 들었다. 국제사회 전체의 경의의 대상이 되어온 기적의 경제성장을 이룩한 일본, 그 일본의 최고 일본 언론인이 보기에 한국은 뜻밖의 괜찮은 나라였다는 것이다. 교육만 봐도 그렇다. 우리는 조기 유학 운운하면서 무작정 서구 교육을 따르자고 하지만 내가 미국에 있을 때는 오히려 미국의 중고등 학생들이 예의를 모르고 교내 폭력이 심하고 학구열이 떨어지니 아시아의 교육 시스템을 배우자는 움직임들이
상당수의 미국 교육 전문가들 사이에서 일고 있었던 것으로 안다. 물론 미국의 종합대학 시스템은 세계 수준으로 탁월하지만 배움을 중시하는 아시아의 유교적 교육 시스템에도 대단한 장점들이 있다는 것이다. 정보 기술 분야에서도 얼마 전 유럽의 한 유력한 비즈니스 전문지는 유럽의 정부들이 반도체 기술 같은 첨단 과학 분야의 기업에 아시아의 세 나라, 즉 한국, 싱가폴, 대만처럼 적극적으로 지원하지 못해서 유럽이 이 분야에서 낙후되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다른 관점에서 보면 자기에게도 장점이 많은데 스스로 늘 환경의 피해자로 자처하며 피해의식에 젖어 사는 국가나 개인은 바람직하지 않다. 예수님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다. 우리가 이웃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스스로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다. 자아관이 분명하고 자존감이 건강한 사람이 세상을 건강하게 보고 남을 잘 배려해 줄 수 있다. 나는 미국에서 10대를 보냈는데 아버님이 개척교회를 하셨기 때문에 늘 가난하게 살았다. 방학 되면 늘 햄버거 가게 캐시어 일이나 가정교사를 해야 했지만 항상 긍정적으로 살려고 애썼다. 때로는 물질적으로 나보다 더 부유하고 더 좋은 집과 차를 가진 친구들이 부러웠던 적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시며 내게는 돈으로 살 수 없는 축복을 주고 계시다고 믿었다. 환경이 힘들수록 생각을 건강하게 하지 않으면 정말 슬픈 인생이 되고 말 것이다. 같은 고난을 당해도 그 책임을 환경에 돌리면 그는 한많은 인생을 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고 미래의 꿈을 버리지 않고 긍정적으로 살면 한없는 축복의 인생을 살 것이다. 너무나 많은 리더들이, 그것도 아주 여러 분야에서 탁월한 리더들이 뜻밖의 깊은 열등감을 지니고 살고 있는데 이것을 내려놓아야 한다. 늘 말로써 자신을 칭찬하고 축복하며 스스로를 사랑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 내가 좋아하는 친구 하나는 아침에 일어나면 늘 거울을 보면서 나는 내가 좋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내가 나는 참 좋다고 한 번 소리치고 세수를 한다고 한다. 나르시시즘은 아니라 하더라도 자신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며 축복하고 사랑하라. 나를 사랑하는 만큼 남을 사랑해 줄 수 있고 내게 준 것들을 귀하게 여기는 것만큼 남에게 준 것들을 귀하게 여겨줄 수 있는 것이다. 좋은 사람들과의 사귐. 여기서 좋은 사람들이라 함은 감정적으로 부담이 없는 사람들을 말한다. 감정적으로 부담이 없기 위해서는 일단 일로 이해관계가 얽힌 사람들은 피하는 게 좋다. 또한 감정적으로 부담이 없다 함은 인격이 성숙하고 부드러운 사람들을 말한다. 목사, 변호사, 의사 같은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부정적인 감정을 가진 사람들을 많이 상대하다 보니 감정이 일반인들보다 훨씬 빨리 고갈된다고 한다. 사람들을 상대하면서 고갈된 감정은 아이러니컬하게도 다시 사람들과의 풍성한 관계를 통해서 천천히 재충전된다. 미국 목사들의 70%가 자신들이 솔직히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친구가 없다고 고백했다고 한다. 비교적 탈권위주의적이고 솔직하게 자기 의사를 표현하는 편인 미국 문화권의 목사들이 이러한 형편이니
보수적인 유교 문화 성향이 강한 한국 교회 목회자들은 더 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목회자들과 사모들의 대다수가 심한 스트레스와 정신질환에 시달리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는가. 이러한 맥락에서 자기가 몸담고 있는 기업이나 회사나 조직 밖의 세계의 사람들과 접촉하고 어울리는 것이 필요하다. 많은 미국인들이 주말에는 동네 어린이 야구팀 감독이라든지 걸스카우트 코치라든지 문제 청소년 재개발 센터의 파트타임 상담자 등으로 자원봉사하는 활동들을 많이 한다. 단순히 남을 돕는 사회봉사 차원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활동들은 스스로의 삶을 더 넓고 풍성하게 해주는 좋은 경험이 된다고 한다. 목회자들도 교회에서 만나는 자기 교인들 외에 예수 믿지 않은 이웃이라 해도 주저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만나고 그들과 함께 대화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생각과 마음이 점점 넓어지게 됨을 느낄 것이다. 우리 모두는 몸담고 있는 세상 외에 다른 세상들을 볼 수 있는 창문들이 필요하다. 특히 리더십에 있어서 그런 열린 마음, 넓은 생각, 트인 자세는 너무나 소중한 자산이다. 건전한 취미 생활. 사람을 많이 대하는 교수나 목회자들은 감정이 쉽게 고갈되기 때문에 건전한 취미 생활을 가짐으로써 마음을 풍성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와 같은 경우는 차를 마시면서 내 방에 앉아 편안한 자세로 통기타 음악을 감상하는 것을 아주 즐긴다. 요즘은 인터넷 음악 감상실에 접속하면 원하는 곡들을 언제든지 다운로드해서 들을 수 있으니 얼마나 좋은가. 워낙 고등학교 시절부터 기타 치면서 노래하는 것을 좋아한 까닭에 요즘도 나는 늘 기타를 옆에 놓고 있다가 여가 시간에는 복음성가, 찬송가, 팝송, 발라드송을 비롯해 각종 노래들을 신나게 열창하는 편이다. 또 한 가지 좋은 영화가 나오면 반드시 가서 본다. 켄 가이거가 말한 대로 영화는 내게 있어서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좋은 묵상 도구다. 적당한 운동도 빼놓을 수 없는 취미 생활의 필수 부품이다. 요즘 우리 교회에 출석하는 한 미국인 엔지니어를 사귀게 되어 그와 함께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격렬한 라켓볼을 쳐서 땀을 쫙 뺀다. 그리고 주위 실내 수영장에 가서 일주일에 1시간 정도 수영을 한다. 운동을 열심히 하고 나면 언제나 기분이 상쾌해지고 성격도 적극적으로 된다. 아무리 사람마다 성향이 다르고 취미가 다양하다 해도 모든 이들에게 적용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자연 속에 들어가 파묻히는 것이다.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은 인간이 만든 그 어떤 오락보다 더한 신선함과 포근함, 아름다움이 있어 우리의 육체와 영혼을 정갈하게 해준다. 나는 특히 바다 보기를 아주 좋아하는 편이다. 일단 시원하고 가슴이 탁 트이는 데다가 바다는 끝없이 넓어서 좋다. 수녀 시인 이혜인 씨가 노래한 대로 바다는 하나님을 닮았다. 수없이 많은 것들을 다 묵묵히 포용하는 그 장엄한 스케일의 자비, 끝을 알 수 없는 그 신비와 무게, 여름바다는 여름바다대로 좋고 겨울바다는 겨울바다대로 좋다. 장엄한 바다를 보면서 시원한 바닷바람을 들이키면서 크고 넓은 마음을 가지고 생각하고 보다 많은 사람들을 품어주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다짐을 자주 하게 된다.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일들이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
정말 보잘것없는 일임을 깨닫게 된다. 감사합니다.